마누라 무시하고 괜히 투자했다가 내 퇴직금 다 날렸네. 저는 평생 돈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까지 했고 재무 담당이라고 어깨에 힘도 좀 줬죠. 아내가 콩나물 500원 아끼는 걸 보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까지 풀돈 창피하게 왜 그래? 그랬던 제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이 사연을 씁니다. 은퇴 앞두신 분들, 제 이야기 꼭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퇴직한 한 가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 동기 50명 중에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 포함 단 3명이었죠. 재무팀에서 쭉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M&A 실사도 해봤고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나는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다. 집에서도 경제 뉴스만 보고 주말이면 경제신문을 몇 시간씩 정독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산책 좀 갈까? 하면 나 바빠, 공부 좀 하자 하며 차갑게 거절했죠.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에 입사해서 60에 나왔으니 딱 20년. 퇴직하던 날 통장에는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서 4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일한 값이 고작 이 정도구나.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올 테고 이 돈만 잘 굴리면 노후는 황제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퇴직 다음 날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아내의 물음에 저는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4억이면 충분해.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거 있잖아. 수익률 78%만 나와도 연 3천만 원은 벌어. 국민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우리 월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여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 그냥 정기예금에 묶어두자. 원금 보장되는 게 최고야. 금리 4% 정도만 나와도.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예금을 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당신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아니, 나는 안전한 게 좋잖아. 위험하게 주식이나. 주식? 내가 도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으로 채권도 섞고. 당신 이런 거 모르잖아. 그냥 살림이나 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눈빛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여자가 무슨 재테크를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그렇게 아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전 은행 창구에서 2년 정도 일했지만 아이 낳고는 쭉 집에만 있었죠. 겁이 많아서 주식은커녕 펀드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스톡옵션으로 차익 몇 천만 원 낸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 경제의 사령탑이다. 퇴직 일주일 뒤 저는 은행 PB센터를 찾아갔습니다. VIP 고객 전용 응접실에 앉아 고급 커피를 마시며 포트폴리오를 상담받았죠. 고객님, 4억이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국내 배당주 30%, 해외 ETF 30%, 회사채 20%.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 나는 이제 자산가야. 은퇴했어도 VIP지.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했더니 아내는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그냥 예금이 낫지 않아? 나는 그게 더 편한데. 당신 계속 그런 식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
돈이 돈을 버는 시대야. 예금이 뭐야. 그냥 은행배만 불려주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사고를 칠 거라는 걸. 평생 회사에서 수백억 자금을 결제하던 나이인데 집구석에만 있던 아내가 훈수 두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날 때마다 나는 뭐 하고 살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특히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이 상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동네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 120만 원. 야, 철민아. 나 같은 건 그래도 낫지. 김 전무는 치킨집 했다가 망해서 지금 경비 일한대.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는 이 상무의 얼굴에서 저는 무너진 자존심을 봤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달라야 해. 그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 회사 후배였던 박 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형님께 좋은 정보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퇴직 후 한 달 동안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회사가 없으니 허전했죠. 아내는 이제 좀 쉬어. 평생 일했잖아 했지만 쉬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박 부장과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일식집에서 만났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코스. 박 부장은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올려두더군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적응 중이지. 형님, 솔직히 4억 가지고는 요즘 노후 버티기 힘들죠? 순간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뭐 알아서 굴리면 되지. 형님, 제가 형님 은퇴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박 부장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바이오 벤처 쪽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제 친한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지금 간암 신약 개발 중입니다. 간암 신약? 네, 임상 3상 통과가 거의 확실해요. 6개월 뒤에 코스닥 상장 확정입니다. 식약처 고위 공무원이랑도 라인이 닿아 있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신문에서 몇백 % 수익률 낸 사람들 이야기를 봤었죠. 형님, 이거 공모 들어가면 최소 3배, 아니 5배는 갑니다. 지금 주당 1만 원인데 상장하면 5만 원은 거뜬해요. 일반인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비상장 주식이라. 제가 형님 은퇴 선물로 특별히 물량 좀 빼드릴게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4억을 넣으면 12억, 아니 20억이 된다니.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벌 수 있겠다 싶었죠. 형님, 이거 정말 소수 인원한테만 드리는 건데 형님은 저한테 회사 다닐 때 잘해주셨잖아요. 그때 은혜 갚고 싶어서요. 박 부장의 말솜씨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부장,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 형님, 위험은 무슨요? 이미 대형 증권사 2군데서 인수의향서 받았습니다. IPO 주관사도 결정됐고요. 형님, 진짜 이거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4억을 넣으면 20억. 아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은 되겠지. 그러면 이자 수익만으로 연 5천만 원은 나와. 월 400만 원. 아내한테 샤넬백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아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해. 아내는 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펀드도 무섭다는 사람한테 비상장 주식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돈 벌어서
샤넬백 하나 사주면 입 다물겠지. 그때 가서 자랑하는 게 낫겠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 나 할래? 근데 4억 전부는 부담스럽고. 형님, 이거 전부 넣으셔야 의미 있습니다. 1억 넣어봐야 3억인데 그걸로 뭐 하시게요? 전부 넣으시면 20억이에요. 20억.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형님, 정 그러시면 제가 형님 집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6개월 뒤면 갚을 건데 뭐 걱정이세요? 결국 저는 아내 몰래 퇴직금 4억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1억 더 받아서 총 5억을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박 부장의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바이오젠 테크놀로지라는 그럴듯한 간판, 회의실 벽에는 임상 데이터 그래프와 특허증 복사본들이 걸려 있었죠. 형님, 축하드립니다. 6개월 뒤에 형님 인생 역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박 부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은 왠지 오싹했습니다. 괜찮겠지? 이 친구가 나를 속일 리 없어. 회사 후배인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와? 친구들 만나고. 또 술 마셨어? 요즘 매일 나가네. 은퇴하면 좀 놀아야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돈 좀 아껴 써. 우리 이제 벌이가 없잖아.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지금 20억을 만들고 있는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죠. 투자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 요즘 진행 어때? 형님, 잘 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 정말 좋게 나왔어요. 다음 달에 식약처 최종 승인 떨어지면 바로 상장 절차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형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사실 상장 준비하려면 회계법인 비용이랑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투자자분들께 조금씩만 더 받으려고요. 형님, 3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나중에 주식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지? 부장, 그건 좀. 형님, 제가 형님 믿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건데 형님 몫이 줄어들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억을 넣은 상황. 지금 와서 의심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결국 저는 생활비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투자하고 2달째 저는 꿈에 부풀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박 부장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부장, 오늘 진행 상황은? 형님, 순조롭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큰 소리를 쳤죠. 야, 나 곧 20억 자산가 된다. 뭐? 무슨 소리야? 비밀인데 내가 바이오 벤처에 투자했거든. 곧 대박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역시 머리 좋은 거 어디 안 가네. 우리는 그냥 예금이나 하고 사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고급 골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권은 없지만 비회원으로 라운드를 돌았죠. 한 번 나가면 30만 원씩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술도 펑펑 샀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비싼 거 먹자. 한 번 술자리에 50만 원씩 썼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냐? 생활비 통장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 당신은 그릇이 작아. 곧 대박 나면 그까짓 돈 금방 메우지. 대박이 뭐야? 무슨 얘기야? 신경 꺼.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 보였죠. 3달째 되던 어느 날, 약속한 상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들떠서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 고객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야. 다시 눌렀습니다. 고객님, 지금 거신 번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봤죠.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오젠 테크놀로지라는 간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임상 데이터 그래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아저씨, 혹시 바이오젠 투자하셨어요? 옆에 있던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우리 다... 저 새끼들 해외로 튀었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뉴스 안 봤어요? 바이오젠 테크놀로지 대표 박모 씨, 투자금 사기 혐의로 수배, 현재 소재 파악 중, 피해액 200억 원 추정.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5억 넣었는데. 5억? 나는 7억이야. 집까지 팔았어. 옆에 있던 60대 할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퇴직금 3억에 전세 보증금 2억. 이제 갈 집도 없어. 그 할아버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억 원. 내 30년 직장 생활의 피땀. 우리 집 기둥뿌리. 아내가 평생 아껴 쓰며 지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모두 증발해버린 겁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미 해외로 송금된 상태고 대포 통장 여러 개 거쳐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한강 물만 바라봤습니다.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모텔에 방을 잡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해도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휴대폰에 아내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여보, 무슨 일 있어? 집에 와.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걱정돼.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독촉장 왔어. 당장 들어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된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 하기로 했는데 생활비 통장이 텅 비어서 연체가 된 거죠.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겨진 독촉장이 놓여 있었고 아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내가 독촉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어? 언제? 왜? 그게 퇴직금은 어디 갔어? 4억 2천이 통장에 있었잖아. 왜 지금 1,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아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사기당했어. 뭐? 투자 했다가 사기당했어. 얼마나 당했냐고. 5억.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 퇴직금 4억하고 대출 1억. 다 날렸다는 거야? 미안해로 끝나?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평생 모은 돈을 어디다 쓴 거야? 무슨 투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60이야. 다시 일할 수도 없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아내는 마루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집도 넘어가는 거야? 우리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럴 수도. 세상에.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아내의 비명이 들릴 줄 알았습니다. 욕을 하고 제 멱살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장 이혼하자고 짐을 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박진수. 회사 후배? 응, 믿었구나. 그래서 5억을 맡겼구나.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정말 됐어.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짐 싸러 갔구나. 생각했죠.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그리고 식탁 위에 낡은 노트와 통장 3개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 고개 들어봐.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가 통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적금 잔액 1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또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신한은행 자유적금 잔액 5천만 원. 그리고 주택청약 통장 적립액 2,300만 원. 합쳐서 1억 9,300만 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난 돈이야? 아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궁상 맞다고 했지? 두부 500원 싼 거 사려고 20분을 걸어 다니고 전기 아끼려고 화장실 불 끄고 다니냐고 타박했잖아. 미안해.
당신이 생활비 300만 원 주면 나 100만 원으로 살림하고 200만 원씩 모았어. 뭐?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200만 원씩 모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 퇴직금,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말 안 했어. 아내가 낡은 노트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계부였습니다. 30년 전 신혼 때부터 쓴 가계부.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 1995년 3월 15일 콩나물 500원, 두부 800원, 버스비 400원. 1998년 7월 22일 아이브뉴 12,000원, 기저귀 할인 행사 8,900원. 2005년 11월 3일 김장 배추 10포기 3만원, 파 한 단 서비스. 제 눈에는 하찮게 보였던 숫자들로 빼곡했습니다. 500원, 1,000원, 2,000원. 그 푼돈들이 모여서 2억이 된 겁니다. 사고 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대출 1억은 갚을 수 있어. 집은 안 넘어가. 그 순간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5억을 날려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나는 당신을 경제관념 없는 집사람으로 무시했는데 진짜 집안의 경제를 지키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제가 밖에서 폼 잡고 술값 낼 때 아내는 백화점 세일 코너를 돌며 제 셔츠를 샀습니다. 제가 이런 푼돈 모아 뭐 하냐고 비웃을 때 아내는 그 푼돈을 모아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방공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이웃집에서 다 들어. 아내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당신 이제부터 내 말 들을 거야? 응, 뭐든지 들을게. 약속해. 그럼 됐어. 내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살림하느라 고생한 흔적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는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이 9천만 원 정도야. 이걸로 작은 빌라 전세 얻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당신 일 좀 해야겠어.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찾아봐. 알았어. 대기업 임원 출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어르신 나이가 62입니다. 경비 쪽은 어떠세요? 아파트 경비 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력 보니까 대기업 다니셨네요? 충분히 하십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예전 회사 동료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가 저를 봤습니다. 철민이 형? 여기서 뭐해? 이래. 경비. 동료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형, 그게 괜찮아. 일은 일이니까.
동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내가 15년 동안 500원, 1000원을 아꼈을 때 저는 그걸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루 8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6만 원입니다. 아내가 아꼈던 그 푼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여보,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 오늘 반찬 싸게 샀어. 삼겹살 1kg에 9,900원. 대박이지? 그래, 대단한데. 예전 같았으면 고기도 제대로 못 싸먹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대단해 보입니다. 9,900원으로 우리 부부가 사흘은 먹을 고기를 샀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주민들이 친절하더라. 다행이네. 몸은 안 아파? 괜찮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 금융 전문가, 다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자만심에 빠진 헛똑똑이었고, 진짜 고수는 제 옆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리던 아내였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모은 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조금 더 작은 평수의 빌라로 옮겼습니다. 32평에서 16평으로 반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내가 불 꺼 하면 끄고 걸어가자 하면 군말 없이 걷습니다. 여보, 오늘 두부 세일한대. 같이 시장 갈래? 그래, 가자. 20분 걸어야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운동 삼아. 예전에는 택시 타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20분을 걸어서 아낀 택시비 5,000원이 모이면 한 달에 15만 원이 된다는 걸. 그리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해야 했던 진짜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였다고. 산 정상에 올라 아내와 나란히 앉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예전에 살던 아파트 보여. 그러네. 후회돼? 아니, 정말? 응, 정말. 지금이 더 좋아.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여러분, 특히 은퇴 앞둔 남편분들, 제발 폼 잡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여러분 혼자 번 돈이 아닙니다. 아내의 인내와 희생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저는 5억을 날렸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아내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강남 아파트가 행복이 아닙니다. 20억이 행복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는 것. 저녁에 함께 밥상 앞에 앉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저녁엔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